오늘 맹자를 말씀드릴 때 두 측면에서 접근할 건데요. 위임통치론이라는 계약법적 근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호혜주의라는 정치 시행의 방법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자의 정치사상, 특히 그의 정치사상은 인자한 정치로 이렇게 알려져 왔죠. 그 사상이 두 가지 입론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위임통치론과 군민 호혜주의입니다. 그럼 먼저 위임통치론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천명을 영어로는 mandate of heaven이라고 번역들을 하죠. mandate는 임명, 위임 이런 뜻이죠. 자, 위임인이 필요해요. 이 계약에서. 위임인은 하늘입니다. 수임인, 그 임무를 받는 사람이 군주죠. 왕이죠. 그럼 하늘이 군주에게 왕으로 임명을 할 때 어떤 위탁 사무를 부여를 하죠. 그 사무란 덕으로서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 이게 위탁 사무죠. 그럼 위탁 사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느냐? 바로 인자한 정치를 통해서, benevolent government를 통해서 백성들을 보살펴라. 이게 요구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중국 고대에 이러한 폭군 방벌론, 천명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왕조, 새로운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방식이 바로 위임통치라는 계약법적 구도에 근거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위임이란 뭔가? 위임이란 것은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한 신뢰에 근거해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위임계약은 수임인의 인격과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하고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해서 수임인에게 다소간의 재량을 인정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들 선양이라는 개념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양은 통치권을 이양하는 그러한 중국 고대 정권 교체 방식이죠. 선양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요임금이 나이가 연로해져서 더 이상 정치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천하에 덕이 있는 사람, 현능한 사람을 골라서 마침내 순이라는 좋은 인재를 발탁해서 그에게 통치권을 위임했다. 통치권을 이양했다. 그게 선양이죠. 그리고 순임금은 다시 자기가 연로해져서 직접 정치를 시행하는 게 불가능해지자 또 천하에 덕이 있고 현능한 자를 골라서 정권을 이양했는데 그게 바로 우라는 임금이다. 우임금 뒤에는 전자제도가 생겨났어요. 자식에게 왕위를 전해주는 전자세습제도. 그래서 실제 선양이 이루어진 건 요에서 순으로, 순에서 우로 두 차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물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요임금은 순임금에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왕위를 그냥 넘겨줄 수 있는가? 그리고 순임금은 우라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함부로 왕위를 이양할 수 있는가? 도대체 통치권의 이양은 전임자의 재량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이와 관련해서 맹자는 만장이라는 제자가 비슷한 질문을 해오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만장이 물었어요. 요 임금이 순에게 천하를 넘겨주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맹자가 대답했어요. 아니다. 천자라고 해서 천하를 자기 마음대로 넘겨줄 수는 없는 법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순임금이 천하를 다스리게 된 것은 누가 통치권을 수여해 준 것입니까? 맹자가 대답했어요. 하늘이 수여한 것이다. 줄 여자를 써요. 하늘이 준 것이다. 하늘이 수여했다면 구체적인 언사를 통해서 임명해 준 것입니까? 아니다. 하늘은 말을 하지 않는다. 지상에서 전개되는
행사를 통해서 하늘의 의지를 보여줄 따름이다. 만장이 물어요. 아니, 지상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통해 하늘의 뜻을 보여준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맹자가 답해요. 천하는 좋은 인물을 골라서 하늘에게 천거할 수는 있지만 하늘로 하여금 자기가 천거한 인물에게 천하를 주도록 시킬 수는 없다. 시킬 사자를 써요. 하늘을 시킬 수는 없다. 왜? 하늘은 임명권자이니까. 최후의 임명권자니까. 지상의 천자는 단지 추천권만 있을 따름이란 거예요. 임명권은 여전히 하늘에 있다. 제후는 천자에게 좋은 인물을 천거할 수 있지만 천자로 하여금 자기가 천거한 인물을 제후로 임명하도록 시킬 수는 없듯이, 또 대부는 그 아래 단계죠. 제후에게 좋은 인물을 골라서 대부로 쓰십시오 하고 천거할 수는 있어도 제후로 하여금 이 사람을 대부로 임명해 주세요 하고 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자와 하늘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옛날에 요임금이 순을 하늘에 천거했는데 하늘이 그 추천을 받아들여서 그를 백성들 앞에 세워놓자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였다. 수지, 받아들였다. 백성이 그를 받아들였다라고 받을 숫자를 쓰고 있어요. 이처럼 하늘은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지상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통해 자기 뜻을 보여줄 따름이다. 자, 그럼 금방 읽은 그 스토리를 유인법의 구도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임금은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만 가진다. 그다음 여기서 그럼 추천받은 자, 후임으로 추천받은 자가 이제 순이 되겠고, 이런 추천을 받아들여서 마지막 임명해주는 임명권자는 하늘이고, 하늘이 피추천자를 새로운 통치자로 임명해줄 때는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추천받은 사람을 앞에 세워놓자 그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좋은 분을 통치자로 이렇게 임명해 주시니까 수락합니다. 백성들이 승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지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백성들이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상당한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곧 백성의 뜻이고 민심이 곧 천심이다. 이런 우리 익히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소리가 바로 여기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많은 도형 철학 전공자들, 많은 유학 연구자들은 공자명자의 인을 이타적인 행위 규범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나 저는 의심을 가져요. 정말 공자명자의 인은 이타주의적인 행동 강령인가? 이타라는 것은 타인의 행복에 내 행위의 목표를 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전적으로 이 정책의 대상들,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 백성의 행복을 위해 이걸 시행하는 게 바로 이타주의죠. 과연 공자명자가 이 춘추 전국시대의 제후들에게 무소불위의 욕심꾸러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권력을 가진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오로지 당신 이익은 다 접어놓고 백성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정치하시오라고 말했을까요? 제 경공의 순막행, 제가 1990년대 중반에 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순막행에는 아주 이 유골의 상태로 가서 아주 건강한 그런 말들 600마리가 묻혀 있어요. 그러면 600마리, 당시에는 마차, 이제 전차죠. 전차 한 대당 4마리 말이 그랬어요. 사두 마차예요. 이게 1승이에요. 술의 승자. 그럼 600마리의 말과 4분의 4로 나누면 150대의 전차와 각 전차의 뒤에는 한 명의 마차 몰입군 다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마리 말, 150대의 전차, 150명의
마부. 전차 150대, 그래, 국산 장갑차 150대 같이 넣어줬다. 운전병 150명 같이 묻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얼마나 경제력이 부강했으면, 얼마나 그의 지위가 높았으면 아무도 여기에 토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과중하다, 호화롭다, 사치롭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천만에 토달 수가 없는 거죠. 이들에게, 이런 군주들에게 당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백성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를 하세요라고 설득하는 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 공자맹자의 이는 이타주의적 행동 강력인가? 이는 복합 명사예요. 단순 개념이 아니에요. 심플라이드가 아니에요. 인이라는 커다란 보따리 안에 관대함, 백성들을 아껴줌,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기, 내뱉은 말 그대로 실천하기, 뭐 등등 많은 덕들이 모여서 최고의 인격을 이룬 자를 인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디에 이타적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이는 전적으로 백성과 관계하는 덕목이고 행위 방식이고, 그건 무조건적인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사람들이 맹자의 인이라는 개념을 왜 그렇게 이타주의로 많이 해석을 하는가? 왜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맹자 딱 열면은 제일 처음 이야기가 나와요. 맹나라가 양나라 해왕을 아련하였다. 왕이 물었다. 노인께서 천리를 뭐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까 틀림없이 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말씀이 있으시겠죠? 맹자가 대답했어요. 임금께서는 어찌해서 리만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인의일 따름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이익을 경시하고 인의만 중시했다. 그러나 정말 맹자는 이익을 경시하고 인의만 중시했는가? 정말 맹자는 군주에게 이타주의적인 행동 강령을 권고했는가? 맹자는 현실도 모르는 벽창호 도덕 선생님이었는가? 자, 맹자 양효왕 편으로 다시 들어가 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께서 백성들에게 인한 정치를 베풀고 형벌을 가볍게 해주며 세금을 적게 걷고 농경 지도를 잘 해주고 젊은이들에게 부형과 윗사람을 잘 섬기게 한다면 무기가 아니라 몽둥이만 들고서도 진나라 초나라 같은 강대국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 진나라와 초나라, 그러니까 남방 강대국과 자 서방의 강대국은 백성들 농사 지을 시기를 빼앗아 부역에 동원하고 부모조차 봉양할 수 없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노인들은 따라서 헐벗고 굶주리고 형제와 처자들은 걸씩 유랑하고 있다. 그럼 이 사회 불안정, 그죠? 사회 동요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할 때 임금님께서 쳐들어가서 정벌을 하면은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공자 말씀이죠. 인자무적이라 한 것이니 임금께서는 의심하지 마세요. 인한 정치를 베풀면은 당연히 자가 없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쭉 읽어보면은 맹자가 인의 도덕 정치만 이야기했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인의 정치를 펴면은 결과적으로 부국 강병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건 hypothetical imperative죠. 가언 명법이죠.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전개, 대화의 전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임금에게 권고하는 바가 이거예요. 근시안적인 이기주의 하지 마세요.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호혜주의에 입각한 원시안적인 이익을 도모하세요. 그러니까 이타주의가 되려고 건 아니에요. 맹자가 제산왕에게 말했어요. 임금께서 인한 정치를 베푸신다면 천하에 벼슬 하고자 하는 선비들이 모두 임금님의 조정에 들어오기를 바랄 것이고 농부들은 모두 임금님 땅에서 농사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상인들은 모두 임금님의 나라에 와서 시장에 상품을 펴놓고 교역하려고 할 것이고, 여행자들은 모두 임금님의 길을 거쳐가고자 할 것입니다. 왜? 관세 깎아주고 여행자 보호해주고 도적이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고, 또 어떤 나라의 경우는 자기 임금이 너무 폭정을 저질러서 힘들어하는 경우 바로 임금님한테 달려와서 호소할 것이니 임금께서 천하의 왕이 되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또 같은 논조예요. 아까 읽었던 거하고, 인한 정치의 시행을 통해서 많은 인구가 모여들고 생산력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대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따라서 저절로 천하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겠다. 그래, 이러한 걸 호혜주의라고 하죠. 맹자는 군주에게 청빈을 강조한 금욕주의자도 아니었다. 그렇죠? 금방 읽은 대로 맹자는 군주의 여색 탐닉을 나무란 금욕주의자도 아니었다. 맹자는 백성들을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하라는 이타주의자도 아니었다. 그죠? 호혜주의자잖아요. 그는 다만 근시안적 이기주의에 탐닉하는 당대의 군주들에게 호혜주의에 입각해서 원시안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이익을 도모하라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인자한 군주에 의한 천하통일은 탐욕적 이기주의나 낭만적인 공상적인 이타주의로는 성취 불가능한 것이고, 통치자와 피치자 간의 호혜적인 협력과 연대에 의해서나 가능한 것이죠.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맹자는 군주들에게 이타주의를 설파한 도덕교사가 아니라 현실 감각이 매우 뛰어난 정치적 자문이었다. 맹자 정치 사상에서 군주의 통치권은 하늘과의 위임 계약에서 연원하며 백성 보살핌과 인한 정치는 수임인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계약법적으로 규정됐다. 또한 폭군을 내쫓는 일, 폭군 파면 또한 위임 계약의 법적 논리에 의해서 정당화되었다. 맹자 정치 사상에서 통치권 위임의 실효적 주체는 백성이었다. 이는 주권 재민론의 아시아적 원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적 의의죠. 통치자, 피치자의 관계에서 호혜주의의 중요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통치자의 근시안적 이기주의는 공동체 전체에 불만과 동요를 가져오고, 반면에 통치자의 원시안적 호혜주의는 공동체의 연대와 협동 그리고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